저는 영화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 이 우열은 절대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은 예술영화 분야에서도 굉장한 신인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상업영화, 특히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 고질라 마이너스 원, 신칸센 대폭파 같은 영화를 영화의 스타일이나 방향성이 아니라 내용이나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대작 재난 영화가 앞으로 한국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23일 공개 넷플릭스 일본 영화 신칸센 대폭파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배경으로 한 재난영화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범이 신칸센에 폭탄을 설치한 후 폭탄 해제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1975년에 나온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 작품은 연관이 있고요. 제목은 똑같은데 이번에 나온 영화는 1975년에 나온 영화의 속편이에요. 동일한 세계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전편에 나왔던 테러범하고 이번 작품에 나오는 테러범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편에 나왔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테러가 벌어집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라던가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영화가 어떤지 빠르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네요. 2시간 넘는 분량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다 재밌는 건 아니고요. 영화가 전반부 1시간, 후반부 1시간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 있거든요. 전반부 1시간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내내 엄청 재밌다고 느끼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1시간은 살짝 위태로운 구간이 있어요. 아니, 앞에 1시간 이렇게 재밌게 잘 만들어 놓고 후반부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살짝 위태로운 구간이 있거든요. 이 영화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 영화들, 특히 이런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후반부에 몰려서 다 나오고, 그거는 그냥 상수라고 봤을 때 이 영화 스토리 자체의 문제는 범인의 정체, 이게 좀 많이 황당해요. 아니, 범인을 이렇게 설정하면 스토리를 어떻게 수습을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안타깝네. 앞에 1시간 그렇게 재밌게 잘 만들어 놓고 이 영화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까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수습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범인의 서사를 조금 간추리고 후딱후딱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범인의 서사를 후반부 내내 질질 끌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서사가 다 나오면 처음에는 도무지 수습이 안 될 것 같았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범인의 동기나 반복도 대충 납득은 되거든요. 물론 꺼림칙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스토리가 수습도 되고 납득도 되는데, 그걸 너무 질질 끈 게 문제예요. 시청자가 이걸 보면서 어라? 하는 부분을 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그거를 너무 늦게 풀어줘서 후반부가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은 구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거의 마지막 전개까지 돌입하면 그런 느낌이 거의 해소가 되고 마무리는 또 준수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살짝 어라? 하는 구간 제외하면 전반부 좋고 마지막도 좋고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일본 시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이 영화에 나오는 신칸센이 도쿄가 목적지라는 것만 대충 알 수 있었고 어디서 출발했고 대충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좀 더 내용에 몰입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신칸센은 일본이 또 땅도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노선 중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신칸센의 노선은 도호쿠 신칸센입니다. 도호쿠는 일본의 동북 지방을 의미합니다. 도쿄를 기준으로 서일본, 동일본 나누면 동일본 지역이고요. 일본 혼슈의 동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 아오모리, 그 아오모리에 있는 신아오모리역과 도쿄역을 잇는 노선이 바로 도호쿠 신칸센입니다. JR 동일본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철도 민영화가 된 나라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신칸센이 신아오모리역에서 출발해서 도쿄역에 도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칸센 기종은 E5계 신칸센이라고 하고 최고 속도는 320km, 신아오모리역에서 출발해서 도쿄까지 대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내용이 도쿄역에 도착하기까지가 타임 리미트예요. 도쿄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런데 한국인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국에 부산까지 가는 열차다. 그러면 부산은 국토의 끝에 있으니까 그 이후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도쿄는 일본의 중앙에 있잖아요. 동북쪽 끝에서 출발해서 도쿄에 왔으면 일본 혼슈에서 딱 절반만 온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절반, 그 다음 일본 남서쪽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노선이 달라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딱히 스포일러라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 신칸센을 일본의 서쪽 끝 가고시마까지 달리게 하자라는 방안이 제시가 돼요. 즉 도쿄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는 도카이도 신칸센이라는 노선에 연결을 하려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철도 레일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둘 다 도쿄역에 레일이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호쿠 신칸센은 동쪽에서 도쿄역으로 도착을 하는 노선이고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쿄역에서 서쪽으로 출발하는 노선이니까 둘 다 도쿄역에 레일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레일이 옆에 나란히 놓여 있을 뿐이야.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빠르게 공사해가지고 연결하자라는 방안이 나와요.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월레스와 그로밋 전자바지 소동에 나왔던 장난감 철도 추격전. 그로밋이 철도가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니까 즉석에서 철도를 막 깔면서 달리는 역대급 개그 장면 있잖아요. 진짜 딱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미 기차가 달리고 있는 레일에서 즉석으로 공사를 해서 옆에 있는 레일과 연결하려는 거니까. 그런데 그로밋이 한 것처럼 장난감 레일 까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공사인데, 물론 그 공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스포일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예상 밖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일본 관료 시스템의 문제인지 철도 민영화의 문제인지 아무튼 한국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영화에서 벌어진 상황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자, 도호쿠 신칸센 시나오모리역에서 출발해 도쿄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인데요.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후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이 신칸센을 운영하는 JR 동일본 회사로 걸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폭탄은 열차가 시속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범인이 다른 노선에 있는 화물열차 같은 거를 폭파시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갈이 아닐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해서 대책에 돌입하죠. JR 동일본 회사랑 경찰 그리고 정부 관료도 오고요. 그렇게 JR 동일본 회사의 관리센터 같은 곳에 대책본부가 세워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노선은 도쿄가 종점이니까 도쿄에 도착하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면 3시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지시사항은 속도 줄여. 최고 속도가 320km인 열차니까 평균적으로 200km 훌쩍 넘는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거를 120km까지 줄여라.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달리게 되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니까 레일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선 위에 다른 열차들을 다 치워야죠. 열차들 다 운행 정지시키고 옆에 정비 레일 같은 곳으로 다 빠져서 레일을 비워놔라, 이렇게도 지시를 하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속도 줄이는 건 간단하지만 레일 비우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포일러니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레일 위에 있는 다른 열차랑 충돌할 것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열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레일로 딱 갈아타야 하는 타이밍이 엄청 아슬아슬한, 그래서 그 부딪히러 가는 열차가 비킬 수 있는 타이밍을 벌기 위해 속도가 지금 120km인데 거기서 더 줄여. 그런데 100km로 떨어지면 폭발하니까 폭발하기 직전 속도까지 103, 102, 101 이런 식으로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는 정도 나오고요. 뭐 그런데 이런 건 철도 관련 재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그 2012년에 돌아가신 토니 스콧 감독의 마지막 작품 언스토퍼블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우선적인 대책과 지시사항들이 나오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폭탄을 해제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를 해야 하잖아요. 범인이 자기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폭탄을 해제하겠대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이야. 돈을 요구하는데 금액이 무려 1000억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편에서 벌어진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 그때 범인들이 요구한 금액과 비교해서 물가 보정해도 대략 70배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범인의 정체에 대한 스포일러성 힌트일 수 있는데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니까 이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대책본부에서도 그 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대책에서 논 외 애초에 테러범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테러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테러범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테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딱히 반박할 수가 없는 정론이네요. 그래서 지금 폭탄의 상황이 속도가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터지는 거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방식으로 뭐 범인이 직접 폭탄을 터뜨리거나 하는 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120km로 달리면서 어떻게든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하라라는 식으로 대책이 궁리가 됩니다. 물론 아무리 속도를 줄였다고 해도 도쿄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시간이 넉넉하진 않죠. 대책을 궁리하는데도 시간이 소모되고 그 대책을 실행하는데도 시간이 소모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딱 하나의 대책이 나오고 그게 성공하면서 영화 끝,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고요. 스포일러니까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여러 개의 대책이 나오고 실행도 되는데 아예 실패하거나 절반의 성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음 대책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와중에 범인을 밝혀내는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요. 진짜 재난 영화로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꽉꽉 차 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범인에 대한 서사가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그게 스토리 전개되면서 수습은 되지만 좀 질질 끌면서 수습한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너무 재밌어요. 무엇보다도 일본 콘텐츠 특유의 개성이라고 해야 하나? 한 명의 영웅을 부각시키지 않는 전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일본 작품에서는 그냥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묘사,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세하게 다 보여줘. 특히 상황실이나 대책본부를 묘사하는 일본 작품의 방식은 거의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 요소인 게 호들갑 떠는 오퍼레이터들, 저기 7, 우주가 3, 막 이런 거. 물론 이거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오타쿠스러운 요소지만요. 진짜 현실적인 건 회의 절차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여주는 거. 이게 제일 극단적으로 묘사된 영화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2016년 영화 신고질라입니다. 참고로 신고질라를 안노 히데아키와 공동으로 감독한 사람이 히구치 신지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번 영화 신칸센 대폭파의 감독이에요. 아무튼 신고질라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절반이 회의야. 일반적인 헐리우드 공식을 따른
다루는 재난 영화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일본 작품의 독특한 개성이기도 하지만 헐리우드식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 적응이 된 사람에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그런데 신칸센 대폭파에서는 그런 부분이 신고질라에 비하면 좀 절제가 되어 있긴 하고요. 그래도 뭐 일본 작품 특유의 개성은 그대로 살아있고 회의의 디테일은 좀 축소되었지만 이제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착착 진행되는 과정들이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를 헐리우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많이 만들고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가 이제 식상해지니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작품 규모가 작아지고 오히려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특히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재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피해자 관점의 이야기들, 그런 걸 파운드 푸티지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영화, 인투 더 스톰 같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려내면서 과정의 디테일과 현실성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게 일본 작품의 개성으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일본 작품들이 한국 작품들에 비해 글로벌하게 반응이 크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23년 작품 고질라 -1, 이 작품은 미국에서도 흥행이 대박났고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쟁쟁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꺾고 시각 효과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럽의 3대 영화제 그랑프리보다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 효과상이 더 대단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기생충이 받았던 아카데미 작품상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상 자체의 위상은 작품상이 시각 효과상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한국 영화가 과연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 효과상을 받을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 영화가 이 상을 받았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신칸센 대폭파도 물론 일본 영화 특유의 호불호 요소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신고질라 같은 작품에 비하면 많이 절제가 되었고 글로벌한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 기준에 맞춰서 꽤 균형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 이 우열은 절대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은 예술영화 분야에서도 굉장한 신인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상업영화, 특히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 고질라 -1, 신칸센 대폭파 같은 영화를 영화의 스타일이나 방향성이 아니라 내용이나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대작 재난 영화가 앞으로 한국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국 영화 상황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만든 지 몇 년씩 묵힌 창고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는데 그 창고가 지금 거의 동이 났대요.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거의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국 영화 개봉 편수가 확 줄어들 거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일본 영화와 비교를 안 하더라도 한국 영화 산업 자체가 지금 큰일입니다. 정말 신칸센 대폭파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었어요.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하기 위한 대책들이 실행되는 묘사가 이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 장면들이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일본 작품 특유의 현실적인 디테일한 묘사들도 흥미진진하고 그 상황 자체가 정말 긴박감 넘치게 잘 연출되었어요. 장르적인 재미에서 S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뽑힌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캐릭터도 중요하죠. 역시 헐리우드식으로 한 명 혹은 소수의 영웅을 부각시키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다양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연기했습니다. 일단 가장 비중 있는 주인공 캐릭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촌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아이돌 그룹 스마프 출신의 배우 쿠사나기 추요시, 이분도 이제 나이가 50대입니다. 참고로 일본 재난 영화 중에서 또 유명한 작품 중에 일본 침몰이라는 2006년에 나온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쿠사나기 추요시였어요. 그리고 감독도 일본 침몰이랑 신칸센 대폭파가 같은 감독입니다. 히구치 신지 감독. 아무튼 쿠사나기 추요시는 이 영화에서 신칸센 차장 역할로 나와서 재난 상황에서 열차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역할을 아주 잘 소화했고요. 그리고 승객 중에서 오노 마치코가 마침 열차에 타고 있던 여성 국회의원 역으로 나오고 하나메 준이 유명한 소설가로 나오는데 계속 언급되는 소설 대표작 제목을 보니까 순수 문학이 아니라 소비 문학 쪽, 라노벨이나 웹소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약간 관종 인플루언서 기질도 있어서 열차 안의 상황을 찍으면서 인터넷 라방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1000억의 모금 펀딩 페이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국회의원과 소설가 캐릭터는 약간 빌런처럼 보이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잘못한 건 없고 대체로 영화의 내용 전개를 흥미롭게 만들어준 좋은 조연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학생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캐릭터를 토요시마 하나라는 2007년생 여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아리무라 카스미가 주연인 넷플릭스 영화 치히로상에서도 봤던 배우인데 아주 독특한 마스크에 굉장히 매력있는 여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열차 안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고 대책본부에도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토 타쿠미가 연기한 JR 동일본 소속 간부급 직원인데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안 나요. 에반게리온으로 치면 카츠라기 미사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예요. 진짜 이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배우의 외모 자체가 이런 역할에 완전 최적화, 진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 같았습니다. 열차 안의 차장 역할 쿠사나기 추요시와 대책본부의 사이토 타쿠미가 사실상 이 영화의 양대 주연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엄청 반가운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배우는 바로 논. 배우 이름이 논이에요. 원래 이름은 논앤레나.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예계에서 자기 본명으로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름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활동 자체를 몇 년 동안 못했죠. 2013년에 나온 드라마 아마짱에서 주인공이었던 배우. 그 전까지 무명이었는데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을 통해
만에 아마짱의 주인공이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소속사 관련해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아예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아예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춘 사라진 연예인이었는데 2019년부터 독립영화나 유튜브 이런 데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2020년인가 개봉한 나를 잡아줘 라는 영화, 이 영화가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아마짱을 엄청 재밌게 봐서 이 배우를 계속 응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규모의 독립영화라도 활동 꾸준히 하면서 배우로서 성공하길 기대했는데 역시 연예계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칸센 대폭파라는 이런 대작 영화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고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불륜 논란 터진 나가노 메이가 주연인 드라마입니다. 캐스터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논이 그렇게 비중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작품들을 출연하는 거 봐서는 논이 드디어 일본 연예계로 제대로 복귀한 것 같은 상황이고요. 신칸센 대폭파에서 신칸센을 운전하는 여자 기관사 역할로 아주 좋은 연기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엄청 반가운 배우도 나오고 영화도 너무 재밌고 아주 만족스러운 관람이었습니다. 이런 대작 재난 영화가 요즘 할리우드나 한국 영화계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 영화로라도 이런 재밌는 재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완성도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전혀 뒤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헐리우드나 한국 영화와는 다른 일본 영화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점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신칸센 대폭파 추천할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